지금부터 선일여고 내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소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신 팁, 생기부 작성 요령, 그다음에 수시 지원 및 합격 과정 순서대로 저희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를 소개해드리자면은 주변의 다른 여고들에 비해 내신 따기가 조금 수월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험 자체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학생들이 다 같이 만점을 받아서 등급이 터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른 학교들에 비해 내신 따기가 좀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랑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도 하시고 학생들도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쌓기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공사를 해가지고 시설도 아주 깔끔하고 좋고 무엇보다 이제 급식이 맛있는 걸 학생들이 가장 장점으로 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문과 친구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인 동아리에 들어가서 자신만의 주제로 탐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문과 친구한테 들었는데 아마 동아리 자체가 세분화되어 있진 않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본인의 진로를 직접 찾아서 직접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고 저희 둘 다 이과였는데 동아리 명보다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뇌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1학년 때 생명과학 선생님께 뇌과학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뇌과학 동아리를 2학년 때 개설을 해주겠다. 대신 친구들을 모아오면은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친구들 모아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선생님께서 동아리 개설이 처음이시기도 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저희가 거의 10월 달까지는 아무런 활동 없이 그냥 앉아서 시간만 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선배님이나 선생님께 잘 물어보고 맞는 동아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저는 탐구 과학에서 실험한 동아리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실험을 뭐뭐 하는지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동아리 모집 공고에 보면 그런 거 보고 자기가 원하는 실험이 있다 싶으면은 그런 걸 들어가서 쓰는 걸 추천합니다. 실험을 하는 게 이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생기부 관련해서는 다른 학교들은 선생님께서 적어주시면 그 생기부에서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제 의견을 넣고 싶어도 선생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학교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연하게 저희가 이렇게 수정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업도 열심히 들었고 활동도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는 그걸 잘 바꿔주시는 편이라서 생기부에 저희 의견을 넣기도 좀 좋았던 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저희가 공부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국어는 대부분 부교재 80%, 교과서 20% 정도의 비중으로 수업을 하고 그 부교재 답지와 선생님 설명이 포함된 PPT로 수업을 해요. 그 수업을 듣고 시험을 공부를 하면 되는데 진도 나가기가 저희가 시험 범위가 좁지 않은 편이라서 조금 빡세서 열심히 따라가야 하고 그다음에 국어 문제가 조금만 쉬우면 100점이 꽤나 나와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배운 모든 지문들이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그 모든 지문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시험지가 저희가 시험 볼 때 16장이었거든요. 정말 많은 지문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서 지문을 암기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암기를 할 때 PPT 내용을 토시아나 다름없이 그대로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주제, 그 다음에 그 지문에서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짚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암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게 피지컬만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문제를 모두 푸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암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그 수업 시간에 PPT를 통해서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필기를 할 때 PPT에 있는 모든 글씨를 적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PPT에 있는 글씨랑 선생님 설명을 바탕으로 내가 이 지문을 이해할 수 있게 나만의 언어로 좀 필기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문제도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PPT를 봤을 때도 선생님께서 여기에 왜 이런 설명을 구현하셨는지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특히 문학 시험에서 외부 지문이 종종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자체의 비중이 높지도 않고 평소에 모의고사 공부한 학생들이면 충분히 풀 수 있어서 시험 기간에는 내부 지문 대비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신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을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어과에서는 PPT를 같이 만드셔서 공유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험 기간 되거나 아니면 그 전에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PPT 제공해 주니까 너무 PPT 못 썼다고 그 내용을 너무 많아가지고 다 써야 될 것 같은 강박이 들지만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인데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내신을 따기 가장 수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수학은 선생님마다 수업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교과서로만 수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부교재로만 수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두 개를 섞어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수업을 하든 그 부교재도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교재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요. 어느 반이나 다름없이, 어느 선생님이나 다름이 없이. 그래가지고 선생님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문제를 30분까지 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조금 눈치를 봐서 다른 공부를 하거나 해도 조용히 넘어가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좀 이렇게 나름 선생님에 따라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은 전체적으로 무난한 난이도의 문제들만 나오고 거기에 객관식 한두 문제 좀 어려운 게 섞여 나옵니다. 그다음에 서술형은 대부분 부교재나 교과서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계산 실수나 아니면 풀이 실수 없이 만점을 받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1학년 때 아마 교육과정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증명을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행평가에서도 증명을 손으로 직접 적어서 내는 그런 수행평가를 했었고 그중에서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거는 서술형 마지막 문제에 어떤 것을 증명하여라 해서 그거를 풀로 이렇게 쫙 증명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 증명이 있다면 본인이 이해가 될 정도로 한두 번씩 풀어보고 써보고 좀 직접 증명해보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에 조금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솔직히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내신이 조금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학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면 나중에 모의고사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약간 좀 피눈물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고1 때 수학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좀 열심히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그다음에 공부를 할 때 부교재 변형 문제라고도 했는데 부교재를 안 풀어도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부교재 문제들이 좀 쉬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시험이 쉬울수록. 그래서 시험 직전에 부교재랑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적어도 한 번씩은 풀어보고 본인이 이걸 익힐 수 있을 정도는 풀어보고 시험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력 대비 1등급 받기 가장 쉬운 과목이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를 예로 들어도 첫 시험 때 제가 시험을 좀 못 봐서 3등급 초반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다음 시험에 이제 2등의 성적을 받아가지고 종합해서 1등급이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등급은 언제든지 뛸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어 과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시중 교재를 이렇게 부교재로 삼으시고 그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수업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1, 2주 전에 교과서에 있는 지문 몇 가지만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마 셀프 수업 공부라고 선생님께서 진도를 나가지 않으시고 그냥 저희 보고 알아서 공부하라는 지문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학원에서 보거나 아니면 혼자 해도 너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가 1학년 때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한 30지면 되는데 한 달 동안 공부하면 이 모든 걸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점점 많아지는데 3학년 때 한 100지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이라서 100점을 다 맞는 학생들이 종종 나와요. 조금 쉬우면 그때는 서술형으로 변별하게 되는데 그때 장문 시험에서 장문 문제를 푸는데 실수를 하는 것으로 약간 감점되면서 그때 등급이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어려운 문제는 지문에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그때 문법이나 단어 철자 잘못 적는 거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옛날엔 선일하면 문법일 정도로 문법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아마 유명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점점 문법 문제가 줄어들고 수능형 지문을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문법은 킬러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문법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수능 형식으로 막 틀린 문장 찾기 그리고 순서 배치, 빈칸 추론, 제목 그리고 주제 이런 거 찾는 것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킬러로 문법이 출제되는 경우는 일단 여러 개, 5, 6개의 문장을 아니면 이제 8개, 많으면 8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뭐 몇 개가 문법에 맞느냐 이런 거를 개수를 물어보는 지문도 문제도 나오는 편입니다. 이때 공부 방법으로는 저희가 영어 지문을 다 회독하는 거 추천해요. 저는 한 6번 해놓고 많으면 거의 10번 하기로 했는데 이게 무작정 지문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회독을 할 때는 전체적인 지문의 주제가 무엇인지 보고 아니면 그 다음에 2회독 할 때는 이 지문의 흐름, 그 다음에 순서 같은 거를 보고 세 번째는 이제 3회독 할 때는 빈칸을 보고 네 번째는 뭐 어려운 문장이랑 그리고 중요한 문법이 들어간 문장을 외우는 식으로 이렇게 한 회독마다 어떤 거를 주제로 해야지 이런 걸 설정을 하고 그렇게 여러 번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공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서술형 문제에서는 그냥 영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시험 기간에 한 번에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할 때 팁이 이 주제를 영어로 작성하고 영어로 작성한 거를 답지랑 비교하면서 이게 맞나 아닌가 첨삭을 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는 것이 서술형에서 작문 문제를 풀 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작문을 할 때 문법 너무 긴장해가지고 영어가 많이 적어야 하기 때문에 되게 긴장이 많이 되는데 그때 문법을 잘못 쓰거나 철자를 잘못 쓰면 정말 감정이 다 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등급이 내려가면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연습하실 때 꼼꼼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작문해보는 거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방법이라 가지고 제가 직접 작문을 해보고 선생님께 가져가면 첨삭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나올 때 막 단어를 10개씩 주고 이 단어를 다 포함해서 주제를 적어라 이런 식으로 낸 게 저한테는 가장 충격적인 서술형 문제였는데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평소에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문을 여러 번 회독하라고 했지만 완전히 통합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인데요. 지문이 똑같이 나오지만 주제는 똑같이 나오지만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게 내려면은 막 문장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런 식으로 어렵게 만드는데 이럴 때 제가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지문을 완전히 표시 하나 빼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 한글로 약간 번역을 해서 이 한글 내용을 제가 완벽하게 숫자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변형이 되어도 몇 문장 읽었을 때 아 맞다 이게 어디에서 어떤 내용이었지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는 약간 그 주제를 알아서 조금 독해가 쉬워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통합기를 하지 말고 약간 한글 뜻을 같이 외워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통합기를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중요한 문법이 들어간 문장은 그 자체로 아예 질문을 하라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보면서 어려운 문장이 들어간 건 그거는 외웠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과학인데요. 통합과학은 아시다시피 물리, 화학, 생명, 기후가 그 하나에 짬뽕돼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너무 많이 바뀌셔서 수업 방식보다는 그냥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물리는 그 개념이 너무 어려운데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문제는 조금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투랑 완자 같은 문제집을 풀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저는 완자를 먼저 풀고 조금 잘 시간이 많이 남다 싶으면 오투를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화학은 중화반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문제로 나왔을 때 조금 어렵고 많이 틀리는 편이지만 다른 것들은 개념이기 때문에 좀 대체로 무난한 편입니다. 근데 물리랑 화학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쉽지만 대부분 다 어렵다고. 그래서 좀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명은 개념을 먼저 많이 배우기 때문에 개념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지역적인 내용이나 교과서 한 문장을 거의 보기에다 넣는 식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저희는 프린트로 많이 나갔었는데요. 그때 그냥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시험 문제를 했습니다. 그 정도를 좀 아쉽고요. 이제 공부 방법은 그냥 물리를 할 때 이 개념, 완전히 개념을 외우는 게 아니라 공식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여러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제 문제를 풀면 물리 개념을 다 알아도 정말 하나도 안 풀렸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물리를 한 학생들한테는 모두 다 있는 경험인데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낙지를 보더라도 어떻게든 이해를 해서 여러 문제를 풀고, 그래서 물리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저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은 중화 반응은 진짜 어렵고 다른 거는 그냥 개념 문제라서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걸로도 전 대비가 가능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랑 화학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쉬운 문제라도 절대 풀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시험 기간에는 꼭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구랑 생명을 같이 함께 넣은 이유는 둘 다 거의 암기 위주로이기 때문에 함께 묶었습니다. 그때 이걸 외울 때 너무 작은 것만 지역적으로 외우지 말고 먼저 이 과목에 어떤 내용이 먼저 들어가 있는지를 큰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배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내용이 너무 중구난방이 돼서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만 문제에서 묻는 게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는 경우가 저는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선 너무 세부적인 것부터 먼저 외우기보단 먼저 이 지구에서는 어떤 걸 배웠고 그 안에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면서 외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나온다고 했는데 프린트 내용을 이해를 못한 채로 외우는 것도 저는 완전 비추거든요. 왜냐면 프린트에 똑같이 나와도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긴장하기 때문에 완전 외웠을 때 그 글자가 달라지거나 잘못 기억되는 경우도 몇 번 있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통합기를 해버리면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선 그 문장을 좀 이해하고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은 통합사회입니다. 통합사회는 선생님도 되게 여러 분이신데 대부분 교과서로 먼저 진도를 더 나가고 그리고 프린트를 나눠주셔서 수업을 하시는데요. 이 프린트가 아마 2학년에 경제나 정치 이런 부분을 프린트로 나눠주셔서 그걸로 수업하십니다. 이거는 내용이 정말 재밌고요. 선생님께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때가 많은데 그거를 저는 포스트잇을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다 필기하고 그거를 이해하는 식으로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되게 시험 범위가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근데 많지 않은데 심지어 애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등급 따기가 조금 힘들어요. 초밥사회에 정말 목숨을 건 친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서는 그 국회에서 의석수가 몇 명인지 묻는 문제, 그리고 법에서는 약간 노동법과 법은 근데 많이는 안 나왔고 그냥 프린트에 이렇게 한 문단 정도 적혀 있었는데 그거만 외우면 경제 환율이랑 그리고 환율 묻는 거랑 수요와 공급 곡선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완전 암기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 걸 응용하는 문제가 암기를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개념을 알고 응용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필러로 나오는 편이고요. 이걸 맞으면 1등급이 되는데 안 맞으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식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걸 추천해드리고 싶은 공부법은 먼저 교과서로 개념 암기를 하는 거, 그리고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내용대로 포스트잇이랑 필기한 내용대로 외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둘은 시험 문제집을 풀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저는 문제집을 안 풀어도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 이거 교과서를 외우는 것이 더 필요하지 문제를 푸는 것은 그렇게 풀어도 되지나? 안 풀어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